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도와 행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무 만족까지, 직무 만족부터 얘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무 만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살펴봤고요.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개인 특성, 환경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 성격, 가치, 욕구, 기본적인 심리적인 어, 변인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그게 이제 개인 특성이에요. 또 능력에 따라서도 일에 대한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고, 성격에 따라서도 그렇고, 가치나 욕구에 따라서도 직무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특성이라는 것은 직무 자체, 물리적 작업 조건, 임금, 직무 안정성, 정책 역할. 그리고 사회적 특성은 대인관계 관련된 거죠. 상사나 동료, 부하, 또 조직 내 다른 타인들. 이렇게 크게 나누면 개인 특성, 환경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 만족의 측정 방법으로는 어, 블레이저와 다른 연구자들이 90년도에 만든 직무 기술 지표라는 게 있고요. 그걸 이제 JDI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Job Descriptive Index, JDI. 그다음에 와이스와 또 다른 학자들이 만든 67년도에 만든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라고 해서 미네소타 세리프렉션 퀘스처네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크맨은 올드햄 74년도에 직무진단조사라는 그런 측정 척도들을 만들었어요. 그 Job Diagnostic Survey라고 해서 JDS다라고 하는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JDI는 이런 식으로 각각 영역별로 작업, 감독, 승진, 봉급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 예라고 쓰고, 만일 그 직무가 잘 설명하지 못하면 아니오라고 써놓으라고 각각에 대해서 어, 표시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문항 앞칸에 물음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측정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진단 조사의 문항 예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만족에다가 직무 안정성, 임금이나 보상, 사회성, 상사, 이런 카테고리별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만족 설문지는 이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설문지입니다. 뭐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측정 그 척도를 뭘로 할 거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는 통계 기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연구자가 목적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만족과 직무 관련 준거와의 관계예요. 직무 관련 준거라는 건 이제 직무 만족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직무 만족과 관련된 변인으로 이제 준거 변인으로 직무 수행, 이직 행동, 결근 행동 이 세 가지와 상관을 내봤더니 직무 수행과는 그렇게 상관이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만족과 수행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사점을 보여준 거고요. 이직행동과는 역시 역상관이죠. 상관은 높은데 역상관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높으면 이직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만족이 낮으면 이직할 가능성은 올라간다. 결국 행동과도 역상관이죠. 작업자의 만족과 수행을 동시에 향상시키려고 시도하면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수행과는 상관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왔죠. 이직과 결근 같은 경우는 역상관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태도와 관련된 직무 관련된 변인으로 직무 몰입과 직무 관여. 이 직무 몰입과 직무 관여의 경우는 직무 만족보다는 좀 덜 빈번하게 사용됐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입이라는 게 이제 동일시 한다는 거고 앞에서 설명했죠. 열중하는 정도.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무 몰입이나 직무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 일의 결과 특성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 특성은 뭐 기본적인 인구 통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특성으로 일에 대한 태도, 가치관, 욕구는 성장 욕구와 내적 욕구가 포함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상황적 특성이라는 것은 직무 상황, 일의 유의미성 지각, 그 다음에 직무 외적 상황, 뭐 가족이나 사회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의 결과 특성이라는 것은 지각된 역할 행동, 그리고 지각된 성과. 내가 일을 열심히 열중해서 하면 성과도 잘 낼 것이고 또 보상도 그에 따라서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직무 몰입과 또 역시 관련 변인들을 또 살펴보면 뭐 직무 만족과는 상관이 꽤 높게 나와요. 특히 개인적 특성 영향이 높게 나오고 있다. 0.45로 상관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직무 수행과는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 행동하고는 약간 역상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성실성하고는 또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 관여와 직무 관련 증거와의 관계를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96년도에 연구한 결과로 직무 관여가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나 일에 대한 접근 방식과는 관련이 높은데 역시 또 직무 수행과의 관련도는 낮다라고 보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몰입 척도로는 뭐 쿡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직무 몰입 척도가 개발됐는데요. 81년도에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누고라는 학자는 82년도에 직무 관여 척도, 쿡 등의 연구자는 역시 직무 몰입 척도 위에서 얘기한 부분이죠. 그 직무 몰입 척도 같은 경우가 이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나는 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수행하려 한다.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직무에 상당히 몰두해 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알파 값이라고 해서 신뢰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내적 일치도 계수라고 해서 이 문항들이 얼마나 직무 몰입이라는 것에 일관되게 측정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항목들이 다 아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알파 값은 크롬바 알파라 그래서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몰입이 아니라 조직 몰입의 경우도
또 중요한 태도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 몰입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얼마나 조직에 대해 충성심을 느끼느냐, 또 조직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고 몰입하려는 정도,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려는 정도가 바로 이 조직 몰입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조직 몰입의 3요소를 알렌과 메이어라는 학자가 90년도에 이렇게 세 가지의 몰입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정서적 몰입, 조직에 대한 강한 동일시와 애착을 느끼는 정도예요. 조직과 나는 한 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규범적 몰입, 조직에 대해서 계속 남아있는 것은 올바르고 도덕적이라는 신념과 의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해야 돼 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죠. 지속적 몰입, 조직을 떠나는 것이 가져올 손실과 비용을 지각하는 정도예요. 조직을 떠나면 손해라는 생각이죠. 일단 계속 다녀야지 라는 그런 몰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몰입과 또 관련된 변인들을 보면 직무 만족과는 또 굉장히 상관이 높게 나옵니다. 0.53으로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고, 역시 직무 수행과는 상관이 낮죠. 근데 이직 행동과는 또 정상관을 보이고 있어요. 조직 몰입이 높으면 사실은 그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실성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무 관여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몰입과 직무 관련 증거와의 관계를 보면 수행과 이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메이어와 알렌의 조직 몰입 척도를 사용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몰입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별로 문항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 몰입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대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회사에 대해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항들이 이제 각각의 하위 요인들로 요인들에 포함된 문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내 연구자가 개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발견한 종업원의 태도 변이에요. 일 가치감.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일 가치감이라는 것은 내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신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태, 정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위 요인으로는 일가치 인식, 자기가치 인식, 가치 충족 정서, 그리고 영향 요인으로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석이 되어졌죠. 업무 특성 차원, 업무 수행 과정 차원, 업무 수행 결과 차원, 개인 비전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평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전문적인 거냐, 그리고 과정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또 결과는 얼마나 유용하냐, 그리고 내 개인적인 비전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냐,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요인하고 보면 다 높게 상관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직무 수행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직무 동기하고 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 수행과는 역시 크게 아마 상관이 없어서 뺐는지 측정하는 거에서 뺐네요.
이게요. 오동근 박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이기도 한데 그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ORP라는 조직 컨설팅 회사의 부대표로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굉장히 경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연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연구보다는 이제 현업에서, 현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이 일가치감 척도와 관련된 또 하위 요인별 문항입니다. 일 관련 가치, 자기 관련 가치, 가치 관련 정석.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변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이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말을 좀 빨리 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속도를 내서 제가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말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 질문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직 공정성 이론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정성 이론이 또 다른 영역에도 다른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조직 공정성이라는 것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관련되어 있어요. 공정한 대우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인데 이 개념을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차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보상이나 포상, 기준에 따른 선발 과정에 대해서, 그죠? 과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정. 어떤 결과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지각된 정의입니다. 절차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분배 공정성이라는 것은 포상자나 포상 금액에 대한 결정이 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결과 자체에 대해서 지각된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은 그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제외된 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빠진 사람. 나는 왜 빠졌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지각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그것도 공정하다라고 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공정을 느끼는 거예요.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분배 공정성의 법칙에는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법칙들이 적용되는데 형평의 법칙, 평등의 법칙, 필요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사실은 조금 다 차이가 있죠. 개념적으로 보면. 형평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분배하는 게 형평이에요. 그게 형평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그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업적에 따라서 연봉을 지급하는 것. 역시 우리 교수들도 업적에 따라서 연봉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형평의 법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평등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상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는 게 바람직한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또 모든 학생들 또는 무작위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게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봉을 지급한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호봉제였을 때 그러한 연봉이 지급됐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조직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필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필요에 기초해서 보상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뭐 그런 장학금을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장학생이라고 얘기해서 그건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우선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은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한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올바르지 못한 거죠.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화권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분배 법칙에서 좀 차이가 있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형평의 법칙을 선호해요. 무조건 일단 일한 만큼 또 일한 만큼이 아니라 성과를 낸 만큼에 따라서 분배되는 경쟁과 자립을 강조한다. 근데 집합주의 문화 같은 경우 우리 아시아권을 얘기하는 거죠. 뭐 단결, 조화, 응집을 강조하기 때문에 평등의 법칙을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그 평등의 법칙이 사라지고 형평의 법칙으로 다 바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절차 공정성부터 한번 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 절차 공정성에선 발언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절차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발언할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발언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회의를 할 때 발언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나에게 발언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발언 효과에는 도구적 대 비도구적이 있어요.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발언을 할 기회는 주어졌는데 결과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또 그것도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려 대 비배려라는 것은 발언에 대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배려적인가. 그리고 직접 간접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직접 발언하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우선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언제든 동일한 절차가 사용돼요. 누구한테는 뭐 발언 기회를 주는데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러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편견 억제, 보상 배분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은 배제되어야 한다.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한 정보, 의사결정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즉, 뭐 성과면 성과.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 수정 가능성. 사후에 의사결정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보상이 잘못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런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대표성. 사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의 관심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윤리성. 보상 배분은 도덕적 및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이 절차 효과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후 설명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가 받게 되든 아니면 못 받게 되든, 받게 된 사람은 뭐 무조건 기분이 좋으니까 별 말이 없죠. 근데 못 받게 된 사람은 왜 내가 못 받게 됐는지에 초점을 두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화가 나게 되죠. 그죠? 그 설명의 유형, 원인이 무엇인지, 가치가 어떤 것에 놓여 있는지, 비교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과. 아, 이번에는 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배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과. 뭐 그런 것도 다 이 설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의 효과라는 것은, 사후 설명의 효과라는 것은 그것을 듣지 못했을 때보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도 사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공정성의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을 구분해서 얘기할 때는, 절차 공정성은 시스템 만족이죠. 그리고 결과 만족이에요.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은 어차피 그런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고, 또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뭐 분배 공정성은 결과적으로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공정한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절차와 분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분돼요. 구조적인 경우에는 체계적 공정성과 구성적 공정성, 사회적인 경우엔 정보적 공정성과 분배에선 대인간 공정성이라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체계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구조적 수단을 통해서 성취된 절차 공정성의 한 가지 유형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체계의 공정성이에요.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느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성취된 분배 공정성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자원 분배의 구조의 공정성입니다. 자원 배분이 구조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공정성에 해당되는데, 정보적인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결정 요인이죠. 얼마나 정보가 개방되어 있느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픈되어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몇몇 사람만 알고 있고 몇몇 사람은 모르는 그런 정보가 활용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인간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측면이겠죠. 분배 과정 및 분배 후에 사후 설명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좀 하나하나 좀 보면, 체계적 공정성은 절차 공정성의 하나의 유형이고 맥락을 구조화하는 의사결정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과 시간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모든 집단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지배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적 공정성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적 공정성은 분배 공정성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원 분배의 형태를 나타낸다. 즉 형평의 법칙이냐 평등의 법칙이냐 필요의 법칙이냐 하는 부분이 여기서 구조적 공정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공정성, 사회적 결정 요인,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회적 결정 요인을 의미하고 절차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보적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실제 조직의 현실은, 기업의 현실에서 보면. 물론 오픈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죠. 하지만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인간 공정성이라는 것은 분배 공정성의 사회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받는 대우에 관하여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달성된다. 특히 이제 권력기관, 그죠? 경찰과 뭐 검찰, 법원 이런 권력기관이 뭐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권마다 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많이 외치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러한 권력기관이 모든 국민들을 공정하게 대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유전무죄라는 말도 있듯이 그죠? 법 집행이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과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표현함으로써 행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대인간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회사에서 뭔가 대인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과라는 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또는 뭐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결과에 대해서 좀 수용할 수 있게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조직 시민 행동이다라는 것도 꽤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나온 이런 개념이 등장한 거는 이제 70년대인데 1978년도에 이런 조직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벌써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쭉 지속되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 자발적인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또 공식적 보상 체계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조직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조직 시민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도 하고요. 역할 외 행동이라고도 하고 맥락 수행이다라고도 합니다. 다 유사하게 쓰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친사회적 조직 행동이라는 것은
조직의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이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 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조직 시민 행동이 왜 중요하냐를 가지고 캐치칸이라는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 조직에 입사하고 싶어야 하고 또 그 조직에 들어와서 계속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완수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맡은 업무를 넘어서 조직의 효과적인 방향,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또박또박 한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면서 그 이상으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해주는 것이 조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조직 시민 행동을 구성원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그 조직은 굉장히 발전을 하겠죠. 성과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조직 시민 행동의 이제 구성 요소로 이타 행동, 성실 행동, 예의 행동이에요. 이타 행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을 돕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회사 다니면서 다른 동료들의 일까지 신경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 동료가 하나가 결근을 했어요. 결근한 동료의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동료가 다음날 나와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빨리 처리해야 되고 오늘 안에 누구에겐가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결근한 동료의 업무를 돕거나 또 신입사원을 자발적으로 지도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타행동이라는 게 첫 번째 구성 요소고, 성실행동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양심적인 근무 행동을 얘기합니다. 양심적.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지킬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성실행동.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딱 시간을 맞춰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 시간이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가거나 점심 먹고 나서 12시가 1시가 넘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실은 회사원들이 시간을 정확히 딱 지키지는 않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맛집에 가야 되면 길이 많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서 먹어야 되는 집이면 11시 반에 나가서 먹기도 하고 좀 일찍 나가서 줄을 서야 그나마 제 시간에 먹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시민 행동이 그렇게 흔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주변에 동료나 상사가 없는 데서도 회사의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의 행동. 이 예의 행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예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타인과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을 미리 조정해서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없애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인 동료, 어차피 하나의 일을 여러 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동료 및 상사 등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디네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코디네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역할에만 너무 어, 초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미리 조율해 갖고 문제를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그런 행동이 예의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행동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 시민 행동이 결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두 가지, 스포츠맨십 행동, 그리고 시민 덕목 행동. 스포츠맨십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페어플레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비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뭐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좀 감수하는 행동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조직에 대한 뭐 비난을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어떤 직원이든지 작은 불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진짜 삼가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 시민 덕목 행동이다라는 것은 또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또 제가 생각나는 예 중에 뭐 회사에서 무슨 워크숍을 간다. 그런데 그날 휴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기 싫다 이거죠. 그냥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는 뭐좀 월차를 쓰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 부서 전체에 활동하는 거에서 빠지겠다는 거죠. 또는 뭐 부서 회식이 있는 날도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사람. 그런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 일이나 부서 일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들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조직 시민 행동의 결정 요인을 보면 성향적 결정 요인이다라고 해서 우선 개인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성향적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개인 성격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좀 뭐 말을 좀 빨리 하고 진도를 막 좀 빨리 나가는 듯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잘 못 알아들었다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 코너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지금 3주차 앞에까지 보면 질문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질문 사항이 아직까지 없는데
분명히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